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모의고사 잘 보셨죠? 시험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시험을 보시면 꼭 복습을 하셔서 응용 문제랑 선택,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 보셔서도 선택형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똑같은 테마가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은 좋은 유전자여서 원성이 좋은데 그래도 재련 과정이 필요하죠. 모든 게 힘드실 테지만 그런 재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유전자가 안 좋아도 흙이 고려청자로 거듭나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유리를 절단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재련의 힘든 과정을 슬기롭게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3차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공법 사례형 문제를 보시면은 요번 문제는 아주 시사적인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주 문제가 좋은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출제위원이 실무가가 아닐까. 그 큰 테마가 보면 첫째가 동성원, 시사적인 거, 서울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하고 그러죠. 동성원과 관련된 헌법성 문제하고, 또 제주도 난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난민 출입과 관련된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시사적인 문제인데, 와 관련된 재반 문제, 판례도 많이 쌓여 있고 중요한 쟁점이 많으니까 출입과 관련된 거 문제가 나왔어요. 특히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똑같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실전에서 까먹기 전에 변형 문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줬으니까 변형 문제,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동일한 문제에서 요번 시험 같은, 그러니까 모의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사례가 없는, 판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논거를 바탕으로 채점을 한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지식을 묻는 시험은 오히려 변별력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동성원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가 없으니까 동성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받는 부분인데 똑같이는 안 나올 테니까 참고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문제를 안 내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동성원 이 결혼할 수 있도록 민법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을 입법을 했을 때와 관련해서 가정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헌법적 문제로서 사례를 만들 때, 그래서 입법을 했을 때 이 입법이 공권력에 해당하는지, 즉 위헌법률 심판이 아니라 이런 입법을 만들었을 때, 가정했을 때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입법을 만들면 반대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 종교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걸로 가정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종교단체니까 헌법 소원 청구 요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특히나 여러분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심판 청구의 요건,
항상 양념으로 반드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도 그렇게 나왔죠. 이번 사례형에서도 재판의 전제성하고 청구 기간하고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런 사례를 변형해서 나왔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종교단체가 일단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물어볼 수 있겠죠. 10점 정도로. 그리고 이 종교단체가 이런 입법을 했을 때 종교단체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자기 관련성, 다직천에서 특히 직접성은 공권력과도 관련되죠. 공권력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때 이 입법이라는 공권력이 집행행위 매개 없이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침해한다면 바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단체로 했을 때 단체의 자기 관련성이나 이렇게 입법함으로써 이 종교단체에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요건 자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요건은 기본으로 여러분이 세트로 해놨을 테니까 이거를 먼저 변형될 수 있으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변형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단체 요런 사례를 변형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3차 모의고사 시험을 변형해서 낼 가능성도 있고, 아주 시사적이고 참신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변형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 있다는 거, 사례를 조금 변형해서 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은 하나 체크하시고, 1문 먼저 보시면 1문 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 본 지 좀 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서 같이 눈으로 한번 읽고 이제 간략하게 해설을 들어보세요.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읽으시면서 잠깐 들으시면, 제가 여러분이 사례형은 수험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거를 잘 써야 되니까, 평가받아야 되니까 수험 전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답안을 못 채우거나 답안 작성 요령이 좀 미비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배점이 있잖아요. 시험지에 10점, 20점, 10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목차를 잡을 때 요걸 독립 목차로 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세요. 그냥 10점짜리 가로에 있으면 가로에서 여기 밑에 목차를 잡아서 쓰셔야지. 간혹 어떤 분은 1문에 1이라고 해서 1문에 1 배점을 이렇게 해서 배점이 별도로 다 있는데 10점, 10점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해서 문제 대결을 해서 이걸 포섭해서 쓰려면 배열이나 끄집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나 수험적으로 점수 여러분이 득점하는데 절대 유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례 푸실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은 여러분이 해설 보시면 그 요건만 암기하시면 어려운 게 없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1문에서 나번도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법 조문하고 법 조문 잘 쓰시고, 여기서는 실수할 수 있는 게 공휴일 규정,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그리고
법조문에서 또 여러분이 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거는 청구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죠. 청구. 헌법소원 청구. 그렇기 때문에 선임 신청도 기각 송달부터 30일까지예요. 요거 여러분이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다번에서 1문 1에 다해서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선택형에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세요. 여러분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하고 청구의 적법성하고 청구 적법성 헷갈리시는 분이 여러분이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서 헷갈리실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반드시 구별해서 실전에서 이거 잘못 쓰면 인상이 안 좋으니까 두 개 다 중요한 판례고 선택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래 판례하고 이거는 종래 판례하고 변경된 판례 암기하시고 이거 기성력과 관련된 거는 좀 오래된 판례지만 같이 암기하시고 이거 여러분이 이거를 많이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분의 2 이 부분도 그 여러분이 서술하실 때 정답이 판례로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논리 전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2문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성혼의 자유가 헌법 규정이 있죠. 헌법 규정 2문에 보시면 이게 36조 1항에 근거해서 인정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뭘 써야 되냐면 헌법 36조의 성격이나 보호 범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호 범위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권에는 자유권성하고 사회적 기본권성이 있다라는 판례를 언급해주면 더 좋고 더 높은 거고 그리고 여기는 가족 제도 보장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이거 써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런 기본권이나 제도에서 이 제도에서 동성이 결혼할 수 있는 거 동성이 결혼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본권으로 보호 범위에 드느냐의 문제를 여러분은 뭐 이제 뭐 과잉 금지나 그런 부분까지 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보호 범위 안에 드는지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그 동성혼이 이 보호 범위 안에 들더라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하고 제한할 수 있는 부분,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보호 범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부분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호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호 범위 안에 든다면 그때 보호 범위 안에 들지만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 요건이 보호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먼저 논리적으로 선행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요거 쓰는 거고 그리고 헌법 10조에서는 인격권 판례들이 헌법 10조에서 어떤 기본권을 설명을 하고 있죠. 헌재 판례 그걸 쓰셔야 되고 인격권, 인간의 존중
사업적 자기결정권 일단 사업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결혼도 포함하는 자기결정권 이런 권리들이 헌법 10조에 근거하는데 그럼 동성혼 요것도 이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요걸 논리적으로 잘 쓰는 게 문제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선택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평화적 생존권 사례에서 이렇게 보호범위 나왔기 때문에 선택형에서 나올 수 있어요. 유력해요. 왜 이거는 판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이 평화적 생존권 자체는 헌법, 그러니까 기본권으로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성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기 결정권에서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일단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법률로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걸 안 물어봤으니까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동성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동성 간 결혼하는 거 이런 거는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쓰던가 아니면 보호된다라고 쓰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점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겠죠. 배점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판례가 있는 게 아니어서 현재 판례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만약에 뭐 행복 추구나 자기 결정권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싶다. 일부 다처나 아니면 일처 다부나 이런 것도 일단 보호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고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보호 범위 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이 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쓰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거 보호 범위 그리고 평화적 생존권도 그렇고 또 대표적인 판례가 음란물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에서 이게 보호 범위에 드느냐 음란도 보호 범위에 들지만 제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음란물 자체는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건지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고 그런데 여러분이 논리 전개를 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좀 추상적이어서 그렇다는 거고 추상적이어서 여러분이 쓸 때 좀 변별력이 됐다는 얘기고 3번 평등권 침해하는지 검토 이것도 평등권은 워낙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했을 테니까 심사 범위부터 해서 평등권에 관련된 제 논점을 수험대에 가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의외로 생각보다 뭐 심사 범위 같은 경우에도 심사 범위가 아니라 심사 기준 평등권의 심사 기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기술하는 그런 수험생이 별로 없었어요. 몇 가지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거 뭐 여러분이 암기해서 판례에서 심사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엄격 심사할 때는 어떨 때 엄격 심사하는지 이 판례 하나만 써도 점수가 나쁘지 않을 텐데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그런 공권력 입법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로 평등권 침해인지 평등원칙 침해인지 심사에 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또 여러분 문제
또 선택형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헌법이 특별히 차별을 금지한 규정이라는 거를 하면서 성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판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 군대 가는 것과 관련된 판례에서 성별이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라고 보지 않았죠. 그 판례도 선택형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체크하시고 평등권 쓰는 거는 해설 보시면서 특히 여러분이 암기해서 써야 될 부분은 심사 기준에서 어떨 때는 이 판례를 암기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득점 포인트고 그리고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설이 있으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이렇게 변형 문제, 변형시켜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문제,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입법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도 헌법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 규정은 추상적이고 미완성적이고 개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헌법에서 직접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입법으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게 헌법에 위반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법이 그런 판례도 있죠. 헌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법률로서 어떤 기본권을 더 구체화하거나 두텁게 보호하는 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건 같은 거 만약에 종교단체가 헌법소원 신청했을 때 이거 변형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4번도 아주 중요하고 선택형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이 판례가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것도 판례가 변경이 있었거든요. 과거 경찰 변경했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 암기니까 암기 사항이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 타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고 요 개념도 여러분이 좀 한번 나왔으니까 개념 자체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는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 하죠. 근데 또 개념 자체를 잘 못 쓰시거나 아니면 틀리게 쓰면 또 인상이 아주 안 좋으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렇게 형식적 심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문제 풀을 때 설시한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인상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신고 같은 경우에 개념부터 좀 보시고 주민등록 신고는 그러니까 그 자체 완성적 신고는 형식적 심사 행정청에서 심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신고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족적 신고라고 하니까 심사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개념도 보시고 그리고 판례를 일단 단순 암기해야 선택형에서 나올 거니까 이 판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중요 판례인데 변경 판례기도 했고 일단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고 또 이거는 심사 범위와 관련해서 이론과 좀 다르게 판례가 판례에서 설치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학설로 논의, 뭐 대적적 신고나 뭐 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나 그리고 그 강압상 신고에 따라서 심사의 범위나 이런 부분과 달리 이 부분은 판례에서 그 판례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주민등록 신고에서는 심사할 때 과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은 신고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판례가. 근데 지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주민등록할 때 심사 범위 30일 이상 주거 목적이냐, 이 범위만 심사하고 그 외에 공익적 사항은 심사 범위 아니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요거를, 요 판례를 암기를 하시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 범위를 일탈해서, 심사 범위를 일탈해서 거부 처분한 거는 위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법적 성질은 받고, 그 다음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소했을 텐데 이것도 시사적이라고 그랬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거 중요해서 지금 안 되겠고, 이거는 메모하셔가지고 한 번 더 참고하시고, 변형 문제,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 보시면, 이문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이것도 단순한 판례니까 그러니까 해설 보시면서 암기를 하셔요. 지금 선택형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판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리걸 마인드가 있다면 체류 자격, 즉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거, 외국인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국가 곳권에서, 국가의 곳권, 주권, 국가라는, 과거에는 그 국가에 외국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죠. 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한국 자체에 침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허가해주거나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국가 주권, 이런 거에 기해서 허가 여부는 국가 곳권에 기한 재량적 행정처분이에요. 재량적. 여러분이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강대국의 외국인이 뭐 약소국에 아무 허락 없이 외국인이 막 가도 아무 말 못하게 하고 그 나라 침범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이념적 기초니까. 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판례, 특허라는 거하고 요 이념적 기초만 이해하시면 특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설권적 처분, 재량행위고 설권적 처분이라는 거 1번 10점짜리인데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2분의 2에서 임시처분 물어봤죠. 임시처분. 이것도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한테 중요하고, 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시처분. 일단 임시처분은 입법적으로 집행정지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호해주는 거니까 행정소송법에서도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있지만,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임시처분은 명시적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있으니까, 행정심판법. 근데 요걸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청이 있잖아요. 행정청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상급 행정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청. 여기서는 법무부고, 행정청, 상급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 이런 구조인데, 그리고 법원이 있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임시처분이라는 거는 집행정지와 다르게, 집행정지랑 성격이 다르게 그 어떤 재량적인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거죠. 형성.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임시처분으로서 이 사람에게 뭐 60일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는 허가 해준다던가, 허가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 이렇게 하는 건 행정행위죠. 임시처분으로서. 임시처분 자체가 행정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심판위원회, 즉 행정심판위원회도 하나의 행정청이니까 그런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임시처분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성적이기 때문에 행정권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지, 행정법원이 임시처분 이 사람에게 얼마 정도 체류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거를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임시처분을 법원에서 함부로 한다면. 그래서 그 권력분립 원칙상 이거는 법원이 하기에는 좀 친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거부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있고 임시처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거부처분에 대해서 체류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허가 안 해주니까 임시적으로 다툴 수 있게 임시처분에서 하는 건 일단 가능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안 하냐와 관련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판례도 집행정지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허가 내가 체류하고 싶다, 나한테 한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요구. 신청을 하면 신청을 했을 때 불허가 거부한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집행정지를 하면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줬는데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은 나중에 허가를 안 해줬으니까 자기 30일 끝나면 돌아가거나, 그래도 한국에 있으면 강제 퇴거 명령을 하겠죠. 강제 퇴거 명령.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런 처분이 있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지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거부처분, 허가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있지만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송하면서 집행정지 못하고, 그럴 때는 행정심판하면서 임시처분으로서 임시지휘를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게 요건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 출제위원들이 사실 이게 실무에서 문제되는 거고, 실무자 출제위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 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집행정지를 해야 되느냐, 임시처분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고, 수험적으로 이거 이해는 이렇게 하시고, 임시처분의 요건은 또 암기하시고, 그 해설 자료 책이 나오니까 자료랑 해설집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서 암기해야 될 거, 수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빨리 쓰려면 요건 같은 건 암기하셔야 되고,
공시처분 요건, 그리고 사안 포섭은 여러분이 문제에 대해서 요건에 맞춰서 포섭하면 되고 연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3번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2문의 3번 이것도 판례가 있는 거라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생소했을 텐데 그 판례를 이번 기회에 암기하셔서 선택형에 대비하세요. 행정 절차법은 아주 중요하니까 따로 공부하시고. 조문 찾는 거잖아요. 조문 찾는 거. 판례도 있고 최근 판례니까. 그래서 출입국과 관련된 거. 아까 얘기했던 그 국가 복권에 기한 재량력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행정절차법은 국민 주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죠. 추적해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행정절차법이 조금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과 관련된 거. 그럼 시행령 만약에 해설 보시면서 시행령 이번 기회에 시행령 2조와 관련해서 조문도 2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시험과 관련해서 공부만 숙지하시면 나머지는 해설 보시면서 몇 개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사전 통지와 관련해서 판례 이거는 쉬운 거죠. 여러분이 많이 아실 텐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필요하냐? 이건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판례 문구도 좀 여러분이 암기해서 답안지에 요거는 판례 문구 어떤 이유로 판례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게끔 한 2줄 정도 쓸 수 있게끔 암기해서 준비해 놓으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2문의 3 같은 경우에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이거는 다 선택형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단순 판례 같은 경우에. 그리고 2문의 4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갑이 제기한 1차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A는 관계법령상, 을회사는 관계법령상 주식 및 출자 지분 전부를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후 소유관계 변동. 그래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 요건이 달라졌죠. 그런 사유를 들어서 갑이 기존 신청에 대해서 다시 거부처분, 2차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거에 대해서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요거는 뭐 기속력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쉬운데 기술할 때는 수험적으로 기술할 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서 배점을 받아야 될 게 근거 조문하고 그 다음 기속력의 내용, 반복금지요, 대처분 의무, 원상회부 또는 결과 제거, 그 다음에 기속력의 범위, 객관적 범위로서 1차 판결에서 인용 판결의 주관적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그 다음에 시적 범위. 그래서 사안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결론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 기속력에 반하는지, 반하면 위법한 처분이겠죠. 반하지 않으면 합법한 처분일 거고, 기속력에 반하는지.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는 2차 처분이 만약에 반하다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이 순서대로 몇 가지 암기해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내용하고 근거 조문 암기하셔야 되고, 범위 같은 경우에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암기해서,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요건 같은 거 암기해서 일단 베이스로 깔아 적으시고, 이 요건에 맞춰가서 어디에 해당해서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 사안 포섭해서 결론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이니까 문제되지 않고, 반했을 때는 효력과 관련해서 이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취소냐 무효냐.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그러면 처분 당시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요것 때문에 요거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을 막 많이 쓴 성적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요거 복습하실 때 요것도 한번 복습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 마지막 갑이 출입국관리법 24조 1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 조문도 한번 보시고, 출입국관리법 24조 체류 변경 허가, 한국에 머물고 어떤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조문에서 이 조문과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답을 쓰실 때 이 조문과 관련해서, 이 조문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되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일단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먼저 당연히 사례에서 외국인이니까 여기서 헌법소원 청구했잖아요. 68조 1항에. 기본권 주체성. 요건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 잠깐 써주고,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시면 24조 이 사례와 관련해서 24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못하는 게 뭐예요? 한국에 머무르는 거죠? 한국에 머무르는 거. 체류하는 거. 요거는 거주 이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거주 이전, 기본권 중에. 거주 이전. 그리고 일반적인 요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이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 24조에 의해서 이 조문에 따르면 어떤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떤 활동, 이 사람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회사에서 뭐 영리활동하는 거, 그 부분을 하고 관련이 있죠. 한국에서 그 회사에서 이거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 기본권을 일단 또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외국인은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걸 먼저 설명해 놓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 기본권에 대해서 관련된 게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 사안에서 주체가 되는지, 기본권성이 있는지
판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거주 이전 안 된다는 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고,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뭐 직장 선택은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판례가 그 판례 요건 자체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판례도 선택형으로 대비하시고, 직장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추어서 한국에서 그 생활하고 있는 뭐 해외 연수 비자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일할 환경 얻어맞으면서 가혹행위 당하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선택이나 뭐 일할 환경에 대한 부분을 내국인에게도 기본권으로 인정해 준 거지. 이 직업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이 사안에서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안에서는. 아직 이 사람이 명확하게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그 회사에서 경영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다는 거. 일단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봤고, 여러분이 사례 해설과 관련해서 항상 복습을 하시고, 선택형이랑 연결해서 이 사례형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제가 얘기했던 그 선택형에서 출제 유력한 부분, 판례 얘기했던 거, 그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험적으로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사례형 쓸 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써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일단 배점별로 독립해서 목차 잡아서 그 배점에 맞게 끝내고 다시 시작해서 쓰는 게 여러분이 머리도 안 쓰고 복잡하지도 않고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일문에 뭐 이렇게 분설되어 있다고 해서 일문 통으로 문제 제기하고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쓰지 마시고, 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여러분한테 불리하니까 배점별로 10점짜리라도 그냥 10점짜리 짧은 거라도 그거에 맞춰서 그 안에서 결론까지 해서 해결까지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건 목차를 빼고 내용을, 제일 좋은 거는 목차를 빼서 어떤 내용을 뭐 한 두세 줄에서 길게는 5줄 정도 이렇게 목차 빼고 또 목차 잡아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특히나 글씨가 느리고 글씨가 앞필인 사람은 그냥 일기 쓰듯이 한 장에다 다 내용을 쓰면은 여러분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거를 찾아내서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글씨가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차 잡아서 두세 줄 쓰고 한 칸 띄면 분량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한 장에 4면씩 있으니까 4면 8면을 채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이런 방법을 쓴다던가, 빨리 쓰고 글씨가 예쁜 사람은 상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글씨가 늦고 그다음 글씨가 좀 앞필인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목차 쓰고 두세 줄 내용 쓰고 한 칸 띄고 또 이렇게 쓰면 답안지 자체가 일단 균형 잡혀 보이니까 어떤 내용을 잘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여러분이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그 동성혼과 관련해서 아주 시사적인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동성혼을 허용한다 공약 명시적인 공약은 아니지만 동성혼 보호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시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번 문제도 좋은 문제였지만 변형 문제로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에서 만약에 동성혼을 허용하는 입법을 했을 때 동성혼을 구체적으로 동성혼은 어떻게 결혼하고 뭐 아이는 어떻게 하고 그런 뭐 양자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가정으로 입법을 했을 때 가정으로 그리고 종교단체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일 때 이런 사례에서 어떤 헌법 적점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유언법률 심판이 아니라 68조 헌법 소원일 때는 집행행위 맥이 없이 요거 체크하는 거하고 종교단체니까 단체의 기본권 구체성, 단체의 청구인 능력 판례하고 여러분 좀 요건 같은 거 몇 개 좀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련성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될지 여러분 좀 고민을 해서 이것도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 있으니까 자기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입법했을 때 현재성 청구 기간도 문제되겠죠. 입법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도 아무튼 그 요건에 맞춰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이 마지막이고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으실 테니까 간략하게 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복습하면서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는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그 준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유전자가 좋은 원석이기 때문에 재련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유전자가 흙이라면 고려청자처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다이아몬드여도 더욱 빛나는 그런 보석으로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